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그 2021년도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돌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책임지고 있어서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거가 이 민주당의 그 이낙연 대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자,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기 아무래도 출마할 후보부터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사로 꼽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그리고 의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을 놓고 각각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에게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박영선 장관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아무래도 이제 박 장관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꼽히고 있지 않나요? 네, 12월 중에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2건이 나왔는데요. 박영선 장관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9.9%,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8.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모두 2위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비교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 장관이 지금 보면 그 중기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조합이 4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기간 운영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해가지고 8일날 결과를 내놨는데요. 중기부 직원의 71%가 2021년에도 박영선 장관과 함께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리더십, 업무 능력, 인사 운영, 유연성 등을 놓고도 평가를 물었는데요. 만족한다는 응답이 리더십에서는 82.5%, 그리고 업무 능력에서는 77.1%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부분 영역에서 부정평가는 한 자릿수에 그쳤고요. 그런 여론의 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기관장으로서도 능력을 검증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그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겠다, 이 얘기를 좀 명확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박영선 장관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장 출마 안 할 거냐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매번 지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고요. 그나마 가장 많이 좀 출마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 1일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서 한 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박영선 장관은 서울시장에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줄 어떤 푸근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제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 푸근함이라는 말은 박영선 장관이 2011년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때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1년 9월 19일 날 서울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은 녹록지 않아 시민을 위로해주는 따뜻하고 푸근한 시장이 필요하다.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또 강조했었던 그게 푸근함인데, 이걸 지금 다시 꺼내 들었다? 이건 좀 충분히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미 그 박 장관의 마음도 그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장고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현직 장관이라는 점이랑 그리고 현재 정치적 상황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직에서는 내려와야 되니까 개각 일정 등을 놓고 청와대나 당이나 의논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추진했던 일인데 자기 손으로 좀 마무리 짓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국회랑 정부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시끌시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국회에 보면은 지금 공수처법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그 갈등 상황이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박영선 장관으로서는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은 이 시끌시끌한 이야기 속에 묻혀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 볼 게 박영선 장관이 고민할 만한 건데요. 당내 지지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박영선 장관이 정말 그 당내에서 주류다 이렇게 확언을 할 수는 좀 없거든요. 운동권의 핵심 인물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친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친문이 아니고 비문으로 분류되던 인사였는데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에서 대선 후보가 되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도왔던 이제 박영선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장관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당내 입지에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옵니다. 이때 이제 박영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열심히 도우면서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각종 이제 장관이나 주요 인사 등에 꾸준히 이제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2019년에 중기부 장관이 되는 거죠. 박 장관이 이제 친문으로 합류하고 장관까지 오르니까 박 장관이랑 비슷한 시기에 좀 비문으로 민주당 내에서 활동을 했던 이제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두 사람의 행보가 엇갈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언주야, 뭐 언니는 시리즈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친문 쪽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박 장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힘든 시기 여기에서는 좀 반대편에 있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교적 좀 잘 풀리는 이 시기에는 또 같은 편이 된 이런 사람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이제 어쨌든 박 장관이 이제 친문으로 돌아서고서 상당히 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수그러졌을 텐데 그래도 과거 생각은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뢰에 약한 고리가 아닐까 뭐 이런 그 걱정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당내 경선에서도 이제 본선 경쟁력이 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박영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서 당내 경선 통과를 노려볼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출마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와 좀 달리 적극적으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움직이는 이런 의원이 또 있는데 바로 이제 그 86세대 맏형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우상호 의원입니다. 13일 날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상호 의원은 사뭇 이제 의지도 좀 결연합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아주 의지가 결연하네요. 우상호 의원 살펴보면요. 1998년에 고건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대변인으로서 좀 정치에 이제 입문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장 자리가 그러니까 더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이 있겠다.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최근에 이제 당내에 보면은 86세대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태론까지 나오고 뭐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걸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이제 86세대 용태론이 나오니까 2019년 11월 TBS 라디오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86세대 용태론에 약간 이제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 라면서 되게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이제 후배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불출마를 고민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자선했으면 됐다. 후배 세대에게 물려줄 때다 하는 마음도 강렬하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번에 그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면은 결국 이 86세대의 맏형으로서 뭐 마지막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86세대들이 더 많이 좀 지지해주고 뭐 이런 힘이 있어서 박영순 장관하고 그렇게 겨뤄봤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우상호 의원의 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86세대 맏형이 도전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지지세도 좀 견고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좀 밀어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선이었죠. 그리고 또 원내 대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중진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그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 지지세만큼은 어떤 후보와 견주어봐도 밀리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영선 장관하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경선에서 이제 맞붙으면은 이게 좀 볼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상호 의원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4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정치 이력만 놓고 보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경쟁 상대도 똑같이 4선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해본 그리고 현직 장관인 박영선 장관이라는 게 조금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 2018년도에서도 그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이 두 사람이 또 똑같이 나와서 경쟁을 했었어요. 그때도 결과는 어쨌든 뭐 우상호 의원이 좀 밀렸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박영선 장관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상호 의원은 좀 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박힌 이제 8일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다시 살펴보면 박영선 장관은 이제 19.9%로 1위를 했는데 우상호 의원은 이제 6.1%의 지지를 받는데 그칩니다. 게다가 이게 우상호 의원의 지지율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2위도 아닙니다.
2위는 이제 10.5%의 지지를 받은 이제 박주민 의원이 차지합니다. 2위도 아니고 이제 지금 3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냐 이제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네요. 그 박주민 의원 지금 거론하셨는데 이 박주민 의원이 바로 그 친문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에서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밀고 있는 이런 차세대 주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친문을 이제 어떻게 규정짓고 어디까지를 친문으로 볼 건지는 좀 애매한 문제긴 한데 여튼 이제 장래 최대 세력이기도 하고 이제 86세대 의원들과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좀 우상호 의원의 지지를 당내 지지를 좀 많이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여론에서는 박영선 장관에 밀리고 당내 지지에서는 이제 박주민 의원에게 위협받는 그런 이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우상호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박영선 장관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지지자가 많아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미있고 활기찬 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저희들이 살펴보기로 하고 박 의원 역시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론에서는 그 상당히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박주민 의원은 출마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 중이다 정도로만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실상 이미 마음을 굳혔다. 라는 이제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박주민 의원이 그 올해 8월에 당대표 선거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박주민 의원이 정말 그때 대세론이었던 이낙연 대표를 꺾고 당선되길 원했었냐, 뭐 이거는 아니었을 거고 자신의 정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비슷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그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박주민 의원이 박영선 장관이나 이제 우상호 의원을 상대로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주민 의원이 에게 이제 중요한 점은 승패 여부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득표를 끌어모았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박주민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당내 그 친문 세력이 굉장히 그 다음 세대 주자로 박주민 의원을 밀고 있다. 뭐 이 점이거든요. 86세대가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97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중에서 박주민 의원은 가장 앞선 정치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8월 그 당대표 선거 때도 뭐 상당히 선전을 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이제 득표율을 살펴보면 전체 결과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60.77%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21.37%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17.85%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대의원 투표를 제외하고 일반 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선 의원의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는 김부겸 의원을 이제 박주민 의원이 앞섭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지지율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서울시장 경선 뭐 요걸 좀 살펴보면은 요거는 좀 양상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부겸 전 의원도 당연히 그 무게감 있는 그런 정치인은 확실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로만 보면은 그 주류로 꼽히는 그런 당내 기반이 단단한 뭐 이런 정치인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주류로서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당내 경선에서 박주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의 득표 차이를 보면 민주당 내 세대 교체 이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좀 그 정도로 살펴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명 더 살펴볼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그 민주당의 이제 이낙연 대표인데 재보궐 승리에 완전히 그 장담하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는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3월달에 당 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이제 올해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는데 이제 총대를 맺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인사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해당 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해서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10월 29일 당원 당규 개정을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하면서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제 재보궐 선거의 공천을 끌고 간 그런 셈인데, 근데 그동안 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매사에 신중한 이런 태도를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선 게 좀 보면은 이제 다소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나섰었죠? 대선을 바라보는 이제 이낙연 대표로서는 6개월 동안 당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정치력을 입증해 당내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당대표로서 이제 좀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일이 일단 중요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비슷한 행보가 이제 국회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각종 이제 법안 처리에서 이제 보여주는 행보랑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의 꽃은 선거이니만큼 선거 운동이 벌어지면 당대표로서 이제 앞장서 가지고
후보를 지원하면서 우군도 만들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대중에도 노출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앞에 이제 언급했었던 이제 박영선 장관도 친문 세력은 원래 아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열심히 도우면서 이제 당내 위치 변경에 성공을 한 뭐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누군가의 선거에 그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유세에 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뭐, 일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이런 보통 수준보다 굉장히 그 단단한 그런 힘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서울과 이제 부산입니다. 두 곳 인구만 합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웃도는 1,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낙연 대표로서는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더더욱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패배를 한다. 그러면 뭐 책임론 이거를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만큼 이번 그 재보궐선거의 그 승패는 그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 정치 입지 뭐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따라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에서 이제 물러나더라도 선거 유세 지원을 되게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낙연 대표로서는 대통령 선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또 다른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선거야말로 정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고 또 달라지는 뭐 이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채널 후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인물들을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정치권은 이 재보궐선거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당의 움직임 그리고 각 후보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서 집중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